여보, 오늘은 나밖에 없네요. 애들이 이제는 안 올 수도 있는데, 당신이 애들 기다릴까봐. 어머니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내 생각이 짧아서, 그래서 두 사람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러니깐 지금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 모두 날 떠나버렸네요. 남편이 죽고 한 번도 혼자 지내본 적이 없는 제사가 오늘은 무척 낯설었습니다. 이제서야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음이 실감이 났습니다. 너무 후회돼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남이라고 나머지 가족을 책임질 의무가 없고, 동생들이라고 장남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가르쳤다면 지금쯤은 셋 다 잘 돼 있었을 수도 있죠. 당신 닮아서 다 똑똑한 애들이었으니까. 결국 내가 무식해서, 내가 못나서 자식들 모두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 제사상에 혼자 앉아 있어서. 쓸쓸히 홀로 남겨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80세 정명주 씨입니다. 오래전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 셋을 키워온 어머니입니다. 없는 형편의 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해가며 가정을 꾸려왔고, 이제는 아들, 딸들 모두 50대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손석환, 둘째는 딸 손경민, 막내 아들은 손석천입니다. 정 씨는 시간이 지나면 남편의 빈자리도 메꿀 수 있고 자식들 모두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만 성공한다면 말이죠. 셋 모두를 다 공부시킬 형편은 안 되었기 때문에 장남만 잘 된다면 그 밑으로는 장남이 잘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첫째 아들의 교육에 목숨을 걸었었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정 씨는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말이죠. 엄마, 나는 여잔데 왜 맨날 오빠가 입던 옷만 입어야 해? 어느 날 어린 딸이 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형편이 어렵기도 했고 형제끼리 옷을 물려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아들이었고 둘째는 딸이었기 때문에 정 씨의 딸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나는 분홍색이 좋단 말이야. 파랑색도 예뻐. 경민이 네가 동생이잖아. 오빠 거 물려 입는 거지. 깨끗하게 입어서 그 다음엔 동생한테 또 물려주고. 싫은데. 정 씨도 딸에게는 예쁜 분홍색 스커트를 입히며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을 리가 없죠. 하지만 세 자식을 키우며 원하는 것 다 해줘가며 키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 씨의 마음을 어린 딸이 이해해 주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의 반면에 정 씨는 첫째 아들인 석환에게는 능력이 닿는 한은 모든 것을 최고로 해주었습니다. 네 오빠가 공부 잘해서 성공해야 너희들도 나중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석환이한테 양보해야 해. 알겠지? 정 씨가 늘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첫째만 누리는 것들에 대해 둘째와 셋째는 불만이 많았지만 착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어머니인 정 씨가 하는 말에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어릴 땐 공부를 곧잘 했지만 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해가며 모두를 풍족하게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경민아, 오늘도 끝나자마자 시장으로 와. 알겠지? 나 숙제해야 하는데. 숙제는 나중에 하고. 엄마 도와야지.
둘째와 셋째는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시장으로 와서 정 씨를 도와야 했습니다. 오빠는? 너희 오빠는 공부해야지. 물론 장남은 제외였습니다. 이렇게 정 씨가 힘들게 일하는 이유도 장남을 공부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식들이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은 정 씨의 바람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해서 생계의 보탬이 되어야 했죠. 교통비나 최소한의 용돈 빼고는 전부 장남의 학비로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딸은 공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을 때 며칠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정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해주지 못하는 못난 부모라서 괴롭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장남의 성공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도 막내도 모든 고생을 보상받을 길은 첫째가 잘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오빠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아야 해? 어느 날 20대의 딸이 말했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어. 돈도 모아서 독립도 하고 싶고, 늦었지만 공부도 하고 싶어. 하지만 정 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다 공부하면 돈은 누가 버니? 우선 너희 오빠가 잘 돼야 너도 공부를 하든 시집을 가든 할 거 아니니? 내가 벌어서 알아서 살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야. 오빠가 잘 돼야 그 밑으로 줄줄이 잘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집이 일어설 수 있는 거야. 그것은 딸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정 씨가 스스로에게도 설득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아온 정 씨였기 때문에 다른 길은 알지 못했죠. 하지만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다른 형제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형님의 들러리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그 인생 잘 살게 하려고 엄마도 여태 뼈 빠지게 일했고 형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냐. 나중에 이렇게 땡전 한 푼 없이 결혼은 어떻게 하고요? 형님이 저희 다 데리고 산대요? 그런 것도 다 형이 잘 되면 뭐가 문제겠니? 아니, 엄마. 오빠가 잘 된다고 백만장자 돼? 그리고 된다 한들 오빠도 결혼하면 가정이 생길 텐데. 우리들 신경이나 쓸 것 같아? 당연하지. 네 오빠가 우리 집 가장인데 아빠 대신이야. 정 씨는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 씨를 보며 큰아들은 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빨리 성공해서 우리 집 일으켜 세울게요. 엄마랑 동생들 고생한 거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 씨는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을 듣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은 역시 생각이 깊은 첫째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장남 손석화는 교수가 되었고 부잣집 딸과 결혼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가장 젊은 교수였습니다. 정 씨의 그리고 집안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정신의 가족이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정 씨는 자식들만 잘 살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들 중 둘은 여전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로지 장남만 잘 먹고 살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좀 도와줘. 오늘도 정 씨는 식당을 하는 딸에게 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얼마 전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딸과 사위 둘이서 식당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면 되지. 80이나 먹고는 딸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정 씨. 하지만 정 씨는 자신의 몸이 힘든 것보다는 딸이 힘들어 하는 게 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석천이도 요즘 힘들대. 옳게 혼자 일하니까. 막내 아들은 택배 일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허리를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어쩐다니. 나도 요즘 좀 힘들어.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그렇게 장사가 안 돼? 안 되지, 불경기인데. 대출도 갚아야 하고. 미치겠다. 또 지수 대학 졸업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취직도 아직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래. 손녀딸이 취직이 안 된다는 말에 정 씨도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손녀딸이 일을 시작해야 정 씨의 딸이 조금 경제적 부담을 덜 것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정 씨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정 씨도 썩 나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죠. 딸이 정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있던 땅 있잖아. 엄마가 오빠 명의로 준 거. 그거 좀 팔자고 해봐. 남편이 떠날 때 유일하게 남기고 간 재산이 고향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최근엔 근처에 신도시가 들어설 만큼 발전이 된 곳이었죠. 하지만 그 땅은 진작에 아들 명의로 바꿔주었습니다. 그건 한번 말은 해보마. 나중에 똑같이 나눠준다고 했어. 그런데 나눠주려면 진작에 나눠줬어야지. 자기 혼자 갖고 입 닦을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네 오빠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정 씨의 말에 딸이 답답해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그렇게 오빠를 몰라? 오빠가 우리 신경이나 쓰는 줄 알아? 그랬으면 우리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을 때 그때마다 왜 외면했겠어? 그 땅만 팔아서 나눠줬어도 우리 이렇게 안 살아. 아니, 오빠 뒷바라지만 안 했어도 우리도 이렇게는 안 살아. 딸은 흐느꼈습니다. 정 씨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나머지 가족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장남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가족들을 결코 못 본 척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큰아들은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선 엄마가 석환이한테 지수 취직 좀 시켜주라고 말해볼까? 오빠한테? 새언니 회사에 말이야? 그래. 정 씨의 첫째 며느리는 세무사였고 사무실에 여직원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보아서 작은 자리라도 한 자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콧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오빠가 그런 거 해줄 위인이야? 괜히 말 꺼내서 싫은 소리 듣지 마. 엄마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구나. 정 씨의 평생의 바람과는 다르게 첫째 아들과 나머지 자식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둘째와 셋째가 힘들 때 장남에게 몇 번 손을 내밀어 봤지만 그 손을 마주 잡아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둘째와 셋째가 결혼할 때, 직장에서 잘려서 힘들었을 때, 전세금을 못 올려줘서 월세로 이사 갔을 때, 아이가 다쳐서 수술을 해야 했을 때, 힘들 때마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장남은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들다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거절당한 둘째와 셋째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중간에서 정 씨가 형제간의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지만 한번 틀어진 사이는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웠고
당사자들도 다시 잘 지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씨만 초조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정씨의 말에 따른 회의적인 반응이었지만 정씨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웬일이세요? 바쁘니? 늘 그렇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게 말이다. 정씨도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씨도 동생들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고 거절당한 것이 여러 번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수 있잖아. 지수요? 경민이 딸이요? 그래, 지수 졸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직장에 못 들어갔다네. 네. 그래서요? 호연이 엄마네 회사에 좀 넣어줄 수 없나 해서 전화해봤지. 며느리 회사에 자리가 있는지 묻자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지수가 어느 학교 나왔죠?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나왔다고 말하자 아들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곳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정씨가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지수가 어릴 때부터 공부는 잘했어. 그런데 왜 전문대를 갖고 취직은 왜 못했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이 어렵다잖냐. 그래서 그렇지. 애가 똑 부러지니까 작은 자리라도 하나 못 주니. 어머니, 요즘 취업이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죠. 회사도 어려우니까 아무나 못 뽑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카라고 어떻게 그냥 뽑아요? 세무사 사무소니까 세무사 자격증 따오면 뽑아준다고 하세요. 세무사를 어떻게 갑자기 엄청 어려운 시험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탁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능력이 안 되면 취업 못하는 거지. 그래도 경민이 딸이잖니. 네 조카고. 너 공부할 때 경민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겨워 죽겠네. 언제까지 그거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자꾸 이런 말 하실 거면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씨는 딸에게는 오빠가 이랬다 하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상처를 받았는데 딸도 상처받을 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딸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지수 취직 얘기해봤지? 그게 말이다. 알아. 당연히 싫다고 했겠지. 기대도 안 했어. 언제 오빠가 우리 신경이나 쓴 적 있어? 엄마도 이제 그만해. 뭐하러 자존심 상하고 기분만 나쁠 거를 왜 자꾸 해. 엄마는 벨도 없어? 그래도 형제간에 돕고 살아야 하잖냐.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렇게 당하고도 장남 타령이 하고 싶어? 우리 돕고 싶으면 그냥 땅 팔아서 돈으로 달라 그래. 그러면 연락하고 지낼 일도 없다고. 너까지 왜 그러니? 그래도 네 오빠인데. 어휴 답답해 정말. 딸은 장남 석환의 이름만 나오면 치를 떨었습니다. 어쩌다 남매간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는 서로를 위해주는 우애 깊은 삼남매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건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달에 동해로 휴가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요. 바닷가에 함께 가자는 아들의 말이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부모라고 늘상 챙겨주는 막내 아들이 참 고마웠죠. 그래? 좋지. 그런데 마냥 좋다고 고개만 끄덕일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의 사포가 얹어진 듯 까끌거리며 걸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경민이도 같이 가는 거지? 네. 누나네 식구들 다 같이 가죠. 그럼
석환이한테도 엄마가 전화해 볼까? 둘째와 셋째는 가족끼리 서로 사이가 좋아 자주 만나기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하지만 늘상 장남은 빠져 있었죠. 정 씨의 욕심이긴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새남매가 함께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 엄마 좀. 형님한테는 왜 연락을 해요? 하지만 역시나 막내 아들은 질색을 했죠. 그래도 같이 가면 좋잖아. 서로 오해도 풀고. 도대체 무슨 오해요? 형님도 저도 서로 간에 오해가 전혀 없는데. 형만 빼놓고 우리끼리 가면 미안하잖냐. 그러자 막내 아들도 답답하다는 듯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미안하냐고요, 그니까. 우리 아니어도 형님은 해외여행도 가고 잘 지내요. 엄마 동남아라도 한번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형님은 밥 먹듯이 여행 가요.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고. 형님 걱정 좀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형님한테 연락하면 저희는 안 가요. 왜 그래, 형제끼리. 형제요. 형님은 저희를 동생이라고 생각이나 해요? 왜 우리만 그렇게 형님을 챙겨야 하는데요? 정작 형님은 동생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틀어진 사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놀러를 가도 장남과는 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함께 모여본 적이 언제인지 까마득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훌쩍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큰아들의 전화를 한 통 받고 이제 앞으로도 영영 다 함께 모일 일은 없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석환아. 무슨 일이니? 정 씨는 무척이나 반갑게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큰아들의 전화였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전화로 할게요. 무슨 일이길래 그래? 너희 무슨 일 있니? 정 씨가 큰아들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석환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은 아니고요. 저희 가족 올해 말에 미국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미국에? 좋겠네. 여행을 가는 줄로만 알았던 정 씨가 밝게 말하자 아들이 정 씨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아니요, 놀러 가는 거 아니고요. 다 같이 이민 가요. 뭐? 이민?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정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애들 유학 보내려고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일이에요. 그럼 갔다가 언제 오니? 그러자 들리는 아들의 대답에 정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글쎄요, 10년, 20년. 잘 모르겠네요. 안 돌아올지도 모르고요. 그 순간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구나. 돌아오더라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식구는 아니겠구나. 그러면 경민이는? 석천이는? 걔들이 왜요? 우리는 너만 보고 너만 잘 되면 우리 집안이 다 잘 될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석환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 한 번에 아들의 심정이 읽혔습니다. 또 그 얘기세요. 언제 벌어서 다 저주라고 했어요? 제가 언제 동생들한테 희생하라고 했어요? 너 그래도 그래선 안 된다. 네 동생들한테 내가 경민이랑 석천이 대학교도 못 보내고 너만 공부시켰어. 우리 셋이 번 돈으로 오로지 너만 잘 되게 하려고 다 바쳤어. 그런데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훌쩍 떠나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게 어머니는 왜 저만 공부시키셨어요? 제가 걔네들 아버지예요? 어떻게 평생 책임지라는 거예요? 저도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어요.
우리도 네 가족이잖니? 아니, 엄마는 상관없어. 그런데 경민이랑 석천이는 네가 챙겨야지. 어머니도 어머니 자식이 우선이었죠. 저도 부모 형제보다는 제 와이프, 제 자식이 먼저예요. 그래도 그건 아니다. 어머니 이러시는 것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떠나는 거예요. 원래 애엄마랑 애들만 보내려다가 어머니랑 동생들 저만 바라보는 게 진절머리 나서 떠난다고요. 뭐? 정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 씨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있죠. 그건 작년에 팔았어요. 그거 기다리실까봐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제 저 때문에 희생한다는 생각 말고 어머니도 경민이 석천이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좀 책임지라고 하세요. 저도 걔들 못지않게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장남으로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끊을게요. 무탈하시고 건강하세요. 꼭 마지막 작별 인사 같은 말은 남기고는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10분 전 휴대폰에 뜬 손석환이라는 이름 석자에 설레었던 정 씨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이제는 절망만을 뜻하는 단어 같았습니다. 장남만 잘 되면 그러면 삼남매의 인생은 자신과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가 자식들에게 희생을 강요했고, 그래서 장남은 승승장구하고 결혼도 잘하고 정말 자신과는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둘째와 셋째는 잘하던 공부도 포기해야 했고 젊어서 번 돈은 모두 큰아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결혼도 돈 한 푼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큰아들이 돈을 잘 벌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희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착했던 둘째와 셋째는 어머니인 정 씨의 말을 찰석같이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자신처럼 힘든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정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미국으로 떠나겠다는 큰아들. 아니, 큰아들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고 정 씨를 위해 나머지 자식들이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것이죠. 며칠 뒤 정 씨는 딸과 막내 아들에게 큰아들의 이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민? 참. 거봐. 우리가 자기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오빠는. 정 씨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그러면 그 땅은? 그 땅은 주고 간대? 정 씨는 괴롭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팔았단다. 뭐? 팔았다고? 그런데 왜 말도 안 했어? 거봐, 엄마. 그거 전부 가지고 해외로 도망가는 거잖아.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어? 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든 인생에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아왔는데 그 희망마저 짓밟힌 듯 했습니다. 그러자 그 화살은 큰아들이 아닌 정 씨에게 돌려졌죠. 엄마, 이건 다 엄마 책임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형님이 우리를 위할 사람이 아니라고. 도울 거면 진작에 도왔을 거라고. 누누이 말했잖아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대답하지 못하는 정 씨에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남겨줄 재산 한 푼도 없이 이렇게 빈털털이 된 건 다 엄마 책임이라고요. 왜 형님밖에 몰랐어요? 우리는 자식도 아니었어요? 늘 형님만 사랑하셨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럴 리가 있겠니? 엄마는 다 너희 모두 잘 되라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너희 모두 똑같이 사랑했어. 너희 형도 사정이 있었겠지.
엄마는 끝까지 오빠밖에 모르네 정말. 사랑하는 자식한테 어느 부모가 희생하라고 가르쳐. 그리고 오빠 잘 되고 나서도 우리 도움 한 번 못 받았을 때 그때라도 멈췄어야지. 아니야, 경민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맞든 아니든 이제는 다 상관없어졌어. 이제 다 늙어서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해.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게 엄마. 어쩌겠어 이미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돼버린 걸. 우리 인생이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알아서 살 거야. 그런데 엄마 더 늙어서는 우리한테 기대지 마. 그 잘난 오빠한테 엄마 책임지라 그래. 우리는 책임 못 졌어도 그렇게 평생 오빠만을 사랑해온 엄마는 책임지겠지. 그게 최소한의 인간 도리잖아. 안 그래? 경민아, 왜 그러니? 왜 그런 말을 해? 누나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우리가 바보라서 참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엄마 원망하는 마음도, 형님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서 견딘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이기적인 형님을 감쌀 생각뿐이죠. 누나, 가자. 석천의 말에 경민이 자리에서 따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형님 미국 가기 전에 꼭 엄마도 데리고 가라고 하고요. 경민아, 석천아. 정씨는 떠나는 아들, 딸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두 남매는 정씨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 남게 된 정씨.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단란했던 지난날의 새 남매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던 젊은 날의 정씨.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고 없는 살림이지만 서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던 그 시절의 아이들. 그 시간들이 꼭 꿈을 꾼 듯 아스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울고 있는 초라한 노인네 한 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는 달리 정씨 혼자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운도 없어 제사상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음식 몇 가지만 상 위에 초라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제삿날 오지 않고 돈봉투만 보낸 지 10년은 넘었는데 이번엔 그마저도 없었고, 원래라면 둘째와 셋째는 낮부터 와서 함께 음식 준비를 하고 같이 밥도 해먹고 북적거렸을 집안. 오늘은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정씨는 상 앞에 앉아서 천천히 술을 따랐습니다. 여보, 오늘은 나밖에 없네요. 애들이 이제는 안 올 수도 있는데 당신이 애들 기다릴까봐. 정씨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내 생각이 짧아서 그래서 두 사람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러니깐 지금 나는 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 모두 날 떠나버렸네요. 남편이 죽고 한 번도 혼자 지내본 적이 없는 제사가 오늘따라 무척 낯설었습니다. 정씨는 이제서야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음이 실감이 났습니다. 너무 후회돼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남이라고 나머지 가족을 책임질 의무가 없고, 동생들이라고 장남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가르쳤다면 지금쯤은 셋 다 잘 돼 있었을 수도 있죠. 당신 닮아서 똑똑한 애들이었으니까요. 결국 내가 무식해서, 내가 못나서 자식들 모두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 제사상에 혼자 앉아 있어서. 그리고 정씨는 자신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않을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장례에
버려진 무덤 같은 것들이 상상이 되었죠. 글쎄, 혹시나 둘째나 셋째가 마음이 약해져 찾아올 일이 있을지. 하지만 정 씨는 그런 것들은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동생들에게 늙은 부모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염치도 없고 자식들에게도 너무나 가혹한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정 씨가 눈 감는 그날까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톨의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정 씨는 홀로 남겨져 외롭게 사는 인생이 벌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 없는 삶은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괴로울 것임은 뻔했습니다. 그것이 정 씨가 받는 가장 큰 벌이 될 테죠. 정 씨는 남편에게 따라준 술잔을 홀로 비우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건데요? 엄마가 그렇게 되고 저도 힘들었는데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네 엄마 죽고 네가 힘들었다고? 정말 그렇게 지 엄마 생각하는 놈이었으면 내가 여기 들어올 일도 없었겠지. 너 엄마 아팠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나 보다. 저도 저 나름의 사정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 너는 네 사정대로 하고 나는 내 사정대로 여기서 살겠다는데 왜 난리야? 집이랑 땅 전부 파셨던데. 그래, 결국 너는 돈 때문이구나. 애비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에 이 산속에 나를 찾아왔구나. 1년째 홀로 인적이 없는 산속에서 지내고 있는 80대 김중열 할아버지. 자식도 있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자연만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름하게 고쳐놓은 오래된 초가집. 오늘도 김씨는 매미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서두를 일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나물을 뜯어 소금과 참기름만으로 간을 해서 간단하게 무쳐 먹습니다. 점심엔 된장으로 무쳐 먹고 저녁엔 고추장으로 밥과 함께 비벼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끼가 뚝딱 끝이 납니다. 낮 시간 동안엔 집 앞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 일을 하고 무너져가는 집을 하나 둘 고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장에 내려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시간은 이렇게 산속에서 홀로 보내죠. 80이 넘은 나이에 농사도 짓고 산도 올라야 하고 망치질도 해야 합니다. 여름엔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 밤하늘 별을 헤며 잠을 청했고 겨울엔 아궁이 불 땐 아랫목에 웅크리고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고 외로운 하루하루였지만 그래도 김 씨는 예전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정신적 고통임을 김 씨는 자식을 키우며 깨달았습니다. 평화롭다면 평화로운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가 1년간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온 불청객으로 인해 그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차도 들어오기 힘든 산속까지 찾아와 소리치는 아들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김 씨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굵어지면 바로 밭으로 나가 일을 해야 했기에 동네 친구들이 그러했듯 김 씨 또한 국민학교 졸업 후에 학업은 포기해야 했죠. 어릴 적부터 총명하단 말을 많이 들었던 김 씨는 배우지 못한 서름이 깊게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성인이 되기 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기술을 배워보기도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보기도 하고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낸 김 씨는
우연한 기회에 정착한 마을에서 딸기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에서 일을 했던 것이 계기였는데 돈을 모아 30대엔 땅을 빌려 직접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딸기재배 기술이 좋았는지 김 씨는 딸기 농장으로 남들만큼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고 그렇게 김 씨는 30대 후반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김성재를 낳았습니다. 7남매 사이에서 치여 살았고 어려운 형편의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김 씨는 아들 하나만은 제대로 기르고자 다짐했습니다. 김 씨도 김 씨의 아내도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 씨는 아들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경사였고 온 동네에도 소문이 날 정도였죠. 결과 나왔니? 잘 안 됐어요. 아이고, 괜찮다. 다른 데 넣어보면 되지? 이제는 아들의 인생이 장밋빛일 거라고 아내와 부둥켜 안고 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대학은 한참 전 졸업했고 어느덧 30이 넘은 아들. 취업의 문턱은 높고도 높았습니다. 좀 더 작은 회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떠냐? 김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아들이 도끼눈을 했습니다. 제약벌에요? 그 정도 벌 거였으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우리 아들 정도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직 기회가 안 온 거죠. 김 씨가 아들을 통해 한을 풀고자 해서 역효과가 난 것인지 아들은 고학력자인 콧대 높은 백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아들이 34세에 겨우 첫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바라던 서울에 있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죠. 그리고 김 씨는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데리고 살며 돈을 모으라고 생활비까지 대주었으니 그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4년 더 있다가 아들은 38세가 되던 해에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와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랑 성재 씨랑 같은 동문이에요. 신기하죠? 그러자 김 씨도 아내도 아들도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아내는 고졸이었고 김 씨는 국민학교도 겨우 졸업했으니 말이죠. 저기 나는 김 씨가 입을 떼자 아들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산에 있는 대학 나오셔서 말해도 잘 모를 거야. 어머, 부산대? 아니, 부산대는 아니고 그나저나 배고프다. 어머니, 밥 아직 멀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라. 금방 차릴게. 어색하게 말을 돌리는 아들을 보며 김 씨도 입안이 썼습니다. 순식간에 대졸이 되어버린 김 씨. 부산 땅은 밟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가족이 된 이상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인데 어쩌자고 저런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들이 결혼 전에 처음으로 며느리를 소개받는 식사 자리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혹시나 그와 관련된 얘기가 다시 튀어나올까 노심초사하며 밥술을 뜨느라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죠. 예비 며느리가 돌아간 뒤 김 씨가 아들을 불러앉혔습니다. 너 아까 왜 그런 소리를 했니?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와? 그게 아니라 당황해서 둘러댄다는 게 그만. 그게 둘러댈 일이야.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해. 그게 그렇게 창피했냐? 아들을 다그치자 아들도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 전부 다 좋은 대학 나왔는데 아버지가 중학교도 못 가셨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김 씨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었지만
결혼 생활에는 신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부모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것도 바꿀 수 없는 너의 배경인데 그 작은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네 엄마도 대학 나왔다고 둘러댈래? 왜 그래요? 요즘 시대엔 그게 창피할 수도 있죠. 우리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창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좋은 일 앞두고 그러지 말아요. 앞으로 그런 얘기 나올 일도 없을 텐데.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8살 먹은 아들이 도무지 철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 식구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을 텐데 제대로 된 기초교육을 못 받은 부모가 창피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다 자신이 못 배워서 생긴 일이라 괴롭기도 했습니다. 김 씨라고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서운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한 때문에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죽어라 뒷바라지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안다. 하지만 결혼 후라고 아들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오늘 딸기 가져다 주러 네 엄마 올라간다는데 들었지? 네, 3시쯤 도착하실 것 같다던데요. 그래. 내가 바빠서 못 데려다 주니까 네가 터미널에서 엄마한테 연락해봐라.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결혼 후 1년이 다 돼가도록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을 보겠다며 김 씨의 아내가 겸사겸사 서울에 올라가기로 한 날, 함께 가기로 했던 김 씨는 못 가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시외버스를 타고 아내 혼자 올라갔습니다. 양손엔 아들내미 줄 딸기와 음식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여보, 길 잃지 말고 도착하면 성재한테 전화해. 아이고, 내가 해요? 알았으니까 걱정 말아요. 아내와도 통화를 마친 김 씨는 하던 일을 마저 했습니다. 아내가 서울에 도착할 시간이 얼추되자 김 씨는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 만났어? 조금 늦는다고 기다리라네요. 뭐야? 내가 시간 맞춰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늦는데?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열을 내요. 좀 기다리면 되지. 서울 구경하면서. 그리고 1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줘? 만나서 가고 있지. 그게 아직 출발을 못했대요. 집에 갑자기 처가 식구들이 왔다고. 뭐 그런다고 당신을 터미널에 그냥 둬? 그럼 택시라도 타고 가지 왜 기다리고 있어? 그러게 나도 그렇게 말했더니 조금 있으면 사돈 가실 거라고 기다리라네. 이놈 자식이? 김 씨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아들. 성재 너 엄마 모시러 안 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갑자기 장모님이 오셔서요. 사돈이 온 거랑 네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집에서 같이 계실 수는 없잖아요. 왜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야? 원수지간도 아니고. 쩔쩔매는 아들에게 김 씨가 화를 냈습니다. 그게 서로 불편하실까봐 그랬죠. 이제 모시러 갈 거예요. 곧 일어나실 것 같아요. 서울 지리도 모르는데 엄마를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 어서 가봐라. 하지만 3시간 뒤 당장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기다려. 아니, 이 시간에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성재 지금 출발해서 거의 다 왔다니깐 그냥 있어요. 당신은 벨도 없어. 뭐 한다고 지금까지 기다려. 택시를 타고 당장에 성재네로 가던가 아니면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야지.
사돈댁 있어서 곤란하다는데 어떻게 무작정 쳐들어가요? 성재 곤란하게, 그리고 서울까지 왔는데 아들 얼굴도 안 보고 내려가란 말이에요. 좀 기다리면 어때서?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저녁 7시야. 당신 몇 시에 출발했는데? 아, 괜찮아요. 거의 다 왔대요. 김 씨는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아내가 답답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당신이 늘 그러니까 성재가 부모 어려운 줄 모르고 항상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요? 내 아들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건데 그게 잘못이에요? 늦은 김에 자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얼른 자요. 그러곤 끊어진 전화. 김 씨는 아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을 생각으로 번호를 누르다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험한 소리만 나갈 것 같아서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없는 저녁 식사를 하고 홀로 잠자리에 든 김 씨는 문득 들리는 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빨갛게 빛나는 시계를 쳐다보았는데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듬더듬 휴대폰을 들었는데 아내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걸어보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아니, 당신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자고 온다며? 그게 거기서 잘 상황이 아니라 다행히 막차가 있었네. 지친 기색으로 말을 하는 아내를 보며 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놈이 쫓아냈어? 누가 보아도 맨몸으로 쫓겨난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쫓아내긴요. 갔는데 사돈댁 있길래 그냥 내가 집에 온다고 하고 나온 거예요. 손사래를 치는데도 김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목에 메고 갔던 손수건은 다 풀어 헤쳐져 있었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고생해서 그런지 아내가 무척 꾀죄죄해 보였습니다. 누구 하나 때려 죽일 듯한 표정으로 김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말렸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어디에 전화해요? 지엄마를 새벽 1시에 혼자 집에 돌아오게 한 잘난 아들한테 전화하지 어디다 해?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로 아들이 전화를 받자 김 씨가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너 뭐 하는 놈이야, 임마? 아버지? 아버지 같은 소리 하지 말어. 네 엄마 지금 집에 들어온 건 알고 퍼질러 자고 있는 거냐? 네, 이제 도착하셨어요? 많이 늦으셨네. 늦으셨네? 이런 후레 자식을 봤나? 서울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떤 거린데 하루 재우지도 않고 이 밤중에 엄마를 돌려보내? 아니, 엄마 불편하실까봐. 그래서 엄마를 그냥 보낸 거야. 네 장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네 엄마가 같이 있지도 못하고 종일 밖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쫓겨나야 했던 거냐? 아, 옆에 다 들려요, 아버지. 들으라 그래. 내가 이 상황에서 며느리 무서워서 이 정도 말도 못해. 아침부터 너 먹인다고 바리바리 싸들고 간 엄마가 지금 새벽 1시가 돼서야 혼자 집에 왔다. 이게 말이 되냐? 네가 그러고도 네 엄마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나중엔 거의 울먹이게 된 김 씨.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니까 이해해 주실 줄 알았죠. 장모님 보고 가시라고 할 순 없잖아요. 네 엄마는 자나깨나 네 걱정뿐인데 네가 그 마음 눈꽃만큼이라도 알았으면 그렇게는 못한다. 너는 부모도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으마. 끊는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한참을 씩씩거리던 김 씨가 가만히 앉아있던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거기 가서 그런 취급을 받아? 그러게 택배로 보내라고 했잖아. 아내도 복받쳤는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기다렸다가 성전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하려고 그랬죠. 사돈이 갑자기 온 걸 어떡해요? 갑자기 왔든 예고하고 왔든 당신도 성재 엄마인데 왜 그렇게 홀대받아야 해? 빈손인 거 보니까 딸기는 다 받아갔나 보네. 성전에 집까지 갔었어요. 사돈도 자고 간다길래 같이 앉아 있다가 불편해서 온 거예요. 사돈은 옷도 우아하게 입고 교양 넘쳐서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김 씨도 상견례 때 사돈네를 보았기에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며느리, 아들과 동문이라던 사돈내외를 보고 김 씨도 내심 기가 죽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죠. 어휴, 사돈지간끼리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요? 당신 대학 얘기를 또 해서 나한테 뭐라도 물어볼까봐 얼마나 무섭든지 성재도 눈치 보는 것 같길래 그냥 나왔죠. 그럴 것 같으면 사돈 있다는 소리 듣고 가질 말고 그냥 오지. 왜 거기까지 가서는 그래? 성재 보려고 그랬죠. 이제 그놈은 내 아들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말을 해도 내가 좋아서 갔다가 내가 불편해서 온 거 가지고 왜 애를 잡아요? 당신도 이제 성재 애 취급 그만해. 다 큰 성인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끼고 살려 그래?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도 내 앤데 뭘 그래요? 온종일 고생해 놓고는 그래도 그저 내 아들 하는 아내. 그래도 김 씨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아버지인 김 씨를 괄시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배운 것 없는 부모라 그런지 아니면 자신의 자격지심일 뿐인 건지 그렇게 힘들게 자식을 다 키워놓으니 이제는 서운할 일밖에는 안 남은 듯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다시 이부자리에 누운 김 씨 부부. 김 씨도 화를 가라앉히고 잠을 청했습니다. 여보, 나 그런데 옷 좀 사야 할까 봐요. 무슨 옷? 오늘 새 옷 입고 나갔잖아. 그런데 성재가 그러대요. 왜 이렇게 촌스럽게 하고 왔냐고. 왜 그런 멍청한 놈 말을 신경 써? 멍청하긴요. 명문대 나온 아들이 뭐가 멍청해요. 다시는 그놈 만날 일 없으니까 입던 대로 입어. 또 말로만 그런다. 아내의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도 가슴속 불이 꺼지지 않아 쉬이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아들이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김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직도 괘씸한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아들과 영영 안 볼 생각은 아니었죠. 아내 등살에 못 이겨 연락을 받아줄까 하던 차에 김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아들과는 자연스레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암이라뇨?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오는 아들을 착잡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놀랐는지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김 씨도 아내의 병이 더욱 실감나는 듯했습니다. 췌장암 3기란다. 아내가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하필? 사망률이 높다는 췌장암. 그동안 건강한 줄만 알았던 아내가 하우스에서 작업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암 선고를 받자 가족 모두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던 아들까지 크게 놀라 급하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괜찮겠지. 김 씨와 아들, 아내는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고 그저 서로 부둥켜 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도 힘든 순간이 되니 가족은 가족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수술은 힘들다 그러고 항암 치료 받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 환자 티가 나기 시작했고 눈에 띄게 말라가기 시작했죠. 호전되기는커녕 아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병색이 짙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암 환자 같아졌습니다. 차 타고 1시간 거리에 가장 가까운 대도시의 병원에서 항암을 했는데 며칠 입원해 있으면 아들이 하루 왔다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거듭될수록 아들이 오는 횟수는 점점 줄었습니다. 성재 바쁘대죠? 바쁜 애한테 뭐하러 전화했어요? 일 때문에 못 온다고 미안하다네. 아내에게는 아들이 바쁘다고 했지만 전날 김 씨가 아들과 통화했을 때 아들은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죠, 아버지. 장인어른이랑 낚시를 가기로 해서 내일 못 뵐 것 같은데. 항암 치료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기한 하는 것도 아닌데 아픈 어머니를 보는 대신에 장인과 낚시를 가겠다는 아들에게 서운했다면 김 씨가 유별난 것일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말했잖냐. 이번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요. 알았다. 더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지만 아내에게는 고지곳대로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약해져 작은 일에도 울적해하는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처받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항상 날짜를 일러줘야 했는데 웬일로 아들이 먼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을 못 본 기간이 꽤 됐기에 아내도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으면 힘겨워하는 아내를 보고 있기 힘들어 병실을 나왔는데 아들이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항암도 할 수 있는 건데 아내는 자꾸만 살이 빠져 지금은 해골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음 날까지 어머니를 지켜보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항암의 부작용 때문인지 밥도 잘 넘기지 못했고 자꾸 구토를 해서 영양제를 맞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다 겨우 잠든 아내의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김 씨가 휴대폰을 열어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회사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는데 대출이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는 내용에 잘못 읽은 듯해서 돋보기를 꺼내서 자세히 들여다본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때마침 깨어난 아내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네. 왜 그래요? 당신 이게 뭐야? 대출이 무슨 말이야? 그러자 화들짝 놀라는 아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김 씨가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당신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 그것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자 아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성재 내려왔을 때 급히 쓸 때가 있대요. 김 씨는 그야말로 눈앞이 깜깜해져 순간 어질어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놈이 웬일로 먼저 내려오나 했더니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하려고 그런 거였어. 달라는 건 아니고 빌려달래요.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화를 낼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깡마른 아내를 향해 호통을 칠 수도 없었죠. 당신 이거 아직 안 보낸 거지? 제 집도 있고 돈도 잘 벌면서 무슨 돈이 급하게 필요하길래 암 환자인 어머니한테 돈을 빌리려 한 것인지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납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장에 서울로 쫓아가서 따지려는 김 씨를 아내가 나뭇가지처럼 마른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금방 갚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안 갚아도 우리 땅도 좀 팔아서 주면 되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어차피 다 성재 줄 거잖아요. 사실 당신 몰래 빌려주려고 했었는데
당신이 알았으니 차라리 잘 됐어요. 나도 대출 받으려니까 심장이 콩닥거렸는데 당신이 성재한테 그 돈 좀 해줘요. 내 부탁이에요. 그렇게 아내와 한참 실랑이를 하다 결국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때문에 김 씨가 이번만은 져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신 다음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다짐을 받았죠. 하지만 김 씨의 아내에겐 다음이란 없었습니다. 여보,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김 씨. 그리고 그 옆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때가 많았지만 평생을 함께 한 아내를 이토록 허망하게, 이토록 빨리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는지 혼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며느리가 위로해 주었고 김 씨를 위로해 줄 유일한 사람은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아들이 김 씨를 데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아버지. 밥도 챙겨 드시고 해야죠. 김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에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했죠. 3일 동안 아들네에서 지내며 정신을 추스른 김 씨는 다음 날 다시 집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드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셔야 해? 아직 아버지 정정하시니까 그러지는 않아도 될 거야. 아마도. 뭐 아마도? 모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버지 혼자 두긴 좀 그렇잖아. 어떻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난 상상도 안 해봤어.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꼬장꼬장하신데 나중에 괘씸하다고 아무것도 안 주실 수도 있어. 홀로 남은 김 씨를 어떻게 모시느냐. 그것이 아들과 며느리의 고민인 듯 보였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돌아가서 힘에 부쳐 일하지 못할 때까지 딸기 농사나 짓다가 아내 따라 가려고 했는데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참 인생이란 것이 부질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그러했지만 김 씨 또한 한평생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결정체가 바로 아들이었는데 그런 자식이라는 것이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죽었는데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다니 차라리 여럿을 낳았으면 이 상실감이 덜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위하는 자식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여럿이었으면 이 상실감 또한 배가 되었을까. 김 씨는 죽는 그날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던 아내의 인생, 그리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김 씨의 인생, 모두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없었고, 그렇다면 80 넘은 나이에 몸이 부서져라 농사를 짓고 있을 의미도 없었죠. 결국은 자신이 죽을 때 아들에게 남겨줄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말없이 아들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과 땅을 내놓은 상태로 연고 없는 마을 깊이 들어가 버려진 산속 땅을 샀습니다. 찻길이 없고 무너져가는 시골집 한 채가 있는 땅이었죠. 그렇게 아내가 자신을 부르는 날까지 세상을 그리고 아들을 등지고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고 서운해하고 낙담하는 삶에 지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자신의 삶이 아닌 아들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산속에서 지내다 보니 김 씨는 사람들이 왜 홀로 은둔하기를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롭지만 근심 없는 삶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죠. 그런 김 씨를 어떻게 찾았는지 어느 날부턴가 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건데요? 엄마 그렇게 되고 저도 힘들었는데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 엄마 죽고 네가 힘들었다고? 정말 그렇게 지 엄마 생각하는 놈이었으면 내가 여기 들어올 일도 없었겠지. 너 엄마 아팠을 때 그리고 네 엄마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나 보다. 저도 저 나름의 사정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 너는 네 사정대로 하고 나는 내 사정대로 여기서 살겠다는데 왜 난리야? 집이랑 땅 전부 파셨던데. 그래, 결국 너는 돈 때문이구나. 애비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에 이 산속에 나를 찾아왔구나. 그 돈은 다 기부해버렸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모르겠냐? 아들은 초라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제목까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지난번에 네 엄마가 너한테 주라고 했던 돈, 그 돈으로 준셈 치자. 그 돈은 제가 갚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미 없다. 갚을 필요도 없고 그저 나는 이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가련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맞아요. 너는 그러면 부모가 둘이어서 그랬던 게야. 김 씨는 문을 닫아버리고 걸쇠를 걸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한 돈은 통장에 고스란히 있었지만 자신이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아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놓아버리지 못한 김 씨의 통장은 아들에게 가게 되겠지만 말이죠.